이정근 실장과 함께 이슈 체크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이 김건희 특검 쌍특검 있잖아요. 네네. 이 문제 이제 다음 주에 더불어민주당 청북 주사파들이 밀어붙일 것 같은데 네네. 밀어붙인다는 것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 우리 여권 내에서 네. 이게 사실상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뭐 그냥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 좀 정리하고 갈까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부터 네. 다음 주까지 내리 이 이야기가 예. 전면에 부상이 될 거예요. 어차피 저쪽은 28일 날 아마도 강행을 할 것 같고요. 이건 네네. 패스트트랙에 4월 달에 올렸고 아시다시피 180일 뭐 숙려 기간 뭐 60일 뭐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이제 12월 28일에는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수순입니다. 네. 그러면 그쪽은 그쪽대로 이제 그 순서대로 할 테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네 가지 목소리인데 가장 큰 건 거부해야 된다. 대통령이 거부해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부할 경우 이제 저쪽이 의도대로 되는 것이다. 저쪽 그러니까 지금 쌍특검을 하는 이유가 네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부인 문제와 관련돼서 거부권을 했다. 이것으로 대대적인 어떤 그런 선전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거부하지 말고 차라리 수용하자라는 측. 그다음에 수용은 하되 총선 이후로 미루자. 뭐 여러 가지 뭐 이 작전을 써갖고 전략과 전술을 써서 총선 이후로 미루자. 마지막으로 거부하되 특별 감찰관. 을 임명을 해서 뭐 측근 가까운 어떤 친인척이라든지 관리를 하게 하자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로 지금 뭐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 특검을 수용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네네. 그냥 수용하자, 그 다음에 총선 이후를 미루자. 이 의견은 상당히 많이도 또 많은 분들이 또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왜냐하면 이명박 BBK 문제 그때도 약간 그런 어떤 성격이 좀 있었고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이 특검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특검과 지금 특검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특검은 뭐냐면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서로 견제를 하면서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한다거나 뭐 이 범위를 어느 정도 그렇죠. 특정을 한다거나 이런 서로 간의 이 협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조건 민주당이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통과시켜 버렸어요. 두 가지가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누구를 선정할 거냐, 그러니까 누가 그 추천할 거냐예요. 누가 추천할 건데 아니한데, 자, 이 쌍특검이니까 두 개 특검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50억 클럽,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 이 두 특검인데 사실 이 두 특검을 올렸을 때 저도 지적을 한 게 뭐냐면 민주당이 이해 당사자다. 그러니까 50억 클럽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가 당대표로 있는 그 정당이 50억 클럽과 관련된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된 특검을 자신애들이 추천을 한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이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러면 그 50억 클럽은 비교섭 단체가 추천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꼼수죠. 그런데 대신 주고받는 것처럼 대신 나머지 그 김건희 여사는 민주당 비교섭 단체 둘이서만 하기로. 이때 비교섭 단체라는 게 결국은 정의당이죠. 정의당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최강욱이가 특검이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겠지. 아니 최강 특검 된다고 무슨 그 막을 방법 없어요. 예를 들자면 아니면 추미애가 특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와 최강욱이 특검을 만들어서 이성윤이가 특검할 수도 이성윤이 특검할 수도 있고요. 저것들 특검할 것들이 많네. 또 그렇죠. 오수? 김오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김오수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저자들이 이를 갈고 칼을 가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자한테 특검을 맡겨서 분탕질을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 두 번째는 메일 브리핑이에요. 이 법 안에 있어요. 매일 그냥
계속 브리핑이에요. 지네들은 조국 뭐 온갖 자기네들 그 이 수사와 관련해서 피의 사실 공표라고 난리를 치면서 네,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 매일 브리핑을 하겠다. 수사 내용을. 이러면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12월 말에 이제 통과가 되고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통령이 받아준다 그러면 2월부터 수사가 들어가요. 거의 1월 달에 뭐 특검 인사 구성하느라고 사무실 만들고 사무실 만들고 한 하면 달쯤 써요. 시작되는 게 2월 달이에요. 네, 네. 그러면 아시죠? 총선 2개월 전부터 아예 도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습니다. 브리핑을 해서. 예. 아니 공정하게 무슨 수사를 해갖고 하겠다라고 하면 인정을 해요. 근데 이자들은 지금 재판 결과는 상관없어요. 네. 뭐 이게 기소가 되고 어쩌고 하면 언제가 되냐면 한 5월 달 정도나 기소가 되고 뭐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아니면 재판 결과는 훨씬 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판을 치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총선 내내. 그러면 그 이전의 특검과 전혀 다른 지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의도가 독소 조항을 만든 이 특검법을 수용을 한다? 네.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건 문제가 되고 또 총선 이루 민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이건 수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전제가 돼야 된다 이게. 네. 네. 그리고 저는 뭐 이 특검을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네. 또 뭐 보통 의견 수렴도 하고 뭐 당의 입장도 듣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그 수렴 절차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뭐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저들의 의도를 잘 모르면 뭐 그런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너무나 명확한 거잖아요. 네, 네. 너무나 명확한 것을 뭘 또 수렴한다고 또 뭐 며칠 끌고 그러면서 계속 뉴스가 나올 텐데 네. 그럴 이유가 없다. 그렇죠. 넘기면 그날로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게 네네.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거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 문제, 물론 같은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러면 이 당이 이 문제 특검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부터 아주 대공세를 펼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안에서 지금 아니에요. 특검 받아야 돼요. 뭐 아니요. 이건 뭐 총선 이후로 뭐 연기해야 돼요. 이따위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 지금 죽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예. 이건 대통령의 부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총선의 어떤 선거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 이런 어떤 뭐 고성욱 TV에서 얘기할 차원이 아니고 정말 대대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는 왜 특검을 받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런 이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괜히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네. 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뒷골목 양아치 수준으로 지금 공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저 말로 합시다, 이성적으로 합시다라고 접근하는 순간 먼저 맞아요. 아, 그럼요. 예, 그거 예, 예. 그럴 문제가 아니다. 예, 예. 강력한 응징을 해야 된다. 예, 예. 그 말씀으로 먼저 정리해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원희룡 한동훈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제가 칼럼에서 조금 전에도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댓글창에도 지금 그 문제 아마 이번 주말에 최종 결정될 때까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이긴 한데 이 문제도 좀 지나치게 과열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좀 한편으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지금 굉장히 기시감이 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마자 온갖 반대와 다 네. 논란이 있으실 텐데 지금 분위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오늘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포함을 해서 저기를 한다고 하죠, 회의를. 그러니까 원내와 함께 원내 다 합쳐서. 네. 그래서 추대 쪽으로 아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취재에도 네. 설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이게 대통령 뜻인 것처럼 지금 쫙 또 퍼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기시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예. 지금의 인사에서 가장 최악이 두 가지가 있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내심 이건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그 얘기를 제대로 못했던
지금에서 비겁하게 이렇게 얘기하냐 생각하시겠지만 김태우와 김기현이에요. 그때 사실 이건 아닌데 예. 이건 위험한 요소들이 리스크가 요인이 네. 많은데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워낙에 분위기가 완전히 그 몰려갔고 또 그래 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예. 지금도 사실 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아하, 예. 비대위원장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누가 하냐 그리고 여기에 좀 전에 우리가 이슈했던 게 맞물려 들어가요. 김기현 여사 특검이 딱 맞물려 들어가요. 네. 자 보시자고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위원장 3개가 남아 있어요.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입니다. 예. 순서대로 얘기하면 네. 그런데 사실 최적의 정말 이 자리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한테는 선대위원장이에요. 당연히 예. 간판처럼 쫙 몰아가갖고 네. 벨트를 형성을 하든 아니면 뭐 전국을 돌든 해서 가는 것이 딱 좋습니다. 공관위원장은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피를 묻혀야 되고 네. 이 사람이 뭐 어떻다 저떻다 모든 스토리를 다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피를 묻히게 하는 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이 모든 굳은 일을 다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 굳은 욕을 다 먹어야 되는 자리예요.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또 뭐 온갖 저기를 다 하면서 유세 다 돌아다니는 것도 그건 뭐 몇 가지를 다 하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살림도 맡아야 되고 욕도 같이 먹어줘야 되고 이런 자리가 총선 앞두고 비대위거든요. 우리 이제 이수정 말씀하신 대로 예.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말에 선임이 되면 그러면 이 비대위원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종북 주사파들이 밀어붙일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는 일일 거예요. 아니 그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어요. 딱. 예. 그래서 그 일부터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 일부터 해야 되죠. 네. 맞물려 있으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논리가 딱 그거거든요. 네. 자,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잘 싸웠느냐. 어. 그러면 다음 주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온갖 공세들이 이제 네. 파상 공세를 할 텐데 네네. 막을 사람은 저기밖에 없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어쨌든 네. 뭐 막을 비대위원장 사람은 되면 원희룡밖에 없다. 바로 이 메신저가 돼서 계속 하루하루 말이 그냥 뒤덮을 텐데 네네. 그럼 1년 6개월 동안 쭉 보면 한동훈 장관이 제일 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그걸 막을 수 있다. 이 논리로 비대위원장을 지금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그 이야기가 타당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총선 문제예요. 결국. 그렇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넘어가야 될 네거티브 중에 첫 번째 파도거든요. 예. 그다음 파도 없어요? 그다음엔 또 다른 일 있죠. 없어요? 또 있죠. 또 공관위원장 문제 없어요? 뭐 공천 파동도 있을 가능성이 공천 많아요. 파동은 4년마다 있었잖아요. 없겠습니까? 뭐 연착륙을 시키냐 안 시키냐의 문제지.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파고만 뭐 넘어가고 총선 안 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크게 봐야 된다. 네. 저는 뭐 타당성이 전혀 없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그럼 비대위원장은 잘하겠죠. 하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진짜 전체적인 어떤 조화를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간에 두 사람만 직통으로 할 수 있는 휴대폰을 놓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저는 박사님께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게 너무너무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네. 정말 묻혀버렸어요. 이 기사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 좀 아쉬워하는 건 좀 이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고 또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참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네. 너무 겸손한가 봐. 그렇죠. 그냥 아니 일하는 건 남들이 알아주겠지. 착한 일은 남 몰래 오른손 몰래 해라 왼손이 하는 일은 그런 건가 봐. 그러게 말해요. 참 어쨌든 다시 통과합시다. 예. 자 지금 NCG라는 그러니까
그 MPG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토와 네. 미국과의 어떤 그 핵과 관련된 예. 이 협의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NCG예요. 이 NCG. 미국과 우리가 핵과 관련돼서 협의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협력체입니다. 네. 네. 이게 계속 열리고 있는데 결정적인 한 고비를 지금 딱 넘어갔어요. 이 고비가. 자, 윤 대통령이 저는 치적이라고 얘기한다면 1년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가장 큰 치적이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과 관련해서 가장 안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건 그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역대 어떤 정부도 미국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아서 지켜줄게. 그렇지. 예. 아니 뭘 알려고 그래. 알려고 할 필요 없어. 북이 뭐 하잖아. 그럼 알아서 지켜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말을 아주 외교적으로 했어요. 예. 아, 우리 전략 자산 많다. 언제든지 전략 자산은 이용할 수 있다. 네. 뭐 여러 가지 외교적 수사를 동원했었어요. 예. 지금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지난번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 대통령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려주고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만약에 북한이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 대통령이 그럼 한반도와 관련돼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고 그 플랜에 대해서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거기에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한 단계가 바로 양쪽 대통령이 우리가 휴대폰 그렇지만 갤럭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핵과 관련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각종 보안을 전부 다 막아낼 수 있는 비화기. 예, 비화기. 예. 그렇죠. 비화기를 지금 이미 양국 정상이 갖고 있다라고 아하. 예.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한미 연합훈련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핵과 관련된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네, 네.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그런데 한미 연합훈련이 이제 핵과 관련된 온갖 대응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연합훈련은 4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뭐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없지만 그 4가지의 단계별로 핵과 관련돼서 북핵이 어떻게 됐을 때 우리 한미연합이 어떻게 한다. 예, 이 2가지가 어떤 걸 뜻하냐면 우리 대통령이 확실하게 핵을 저쪽에서 뭐 누르려고 할 때 미국과 우리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제어를 한다거나 혹은 원점 타격을 한다거나 이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알 수 있다. 네. 이게 지금 협의 단계에 완전히 두 번째 단계가 통과가 돼서 내년 6월까지는 완벽하게 시전될 수 있도록 네. 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 점에서는 그 핵 확장 억제라고 하는 기존의 미국의 전략이 지난번 캠프 데이빗 그 협상을 통해서 한미일 삼국 안보 협력 체제로 확장되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 이 억제력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핵항모들이 계속해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 기착하잖아요. 기항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흐름 속에 이 조치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으네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 전략 자산이 전개된 게 작년에는 5회였어요. 올해 17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잠함과 전략 복귀 이것이 그 횟수도 저는 중요하고요. 저는 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대로 좀 알려라라고 화가 나는 게 지금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좌파들이 어떻게 조롱을 했습니까? 아이고 뭐 돈만 전부 다 퍼주고 안보와 관련해서 아무런 약속도 받아내지 못하고 뭐 더군다나 핵도 우리가 추진 못하게 발목이 잡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토와 전혀 나토 같은 어떤 상황도 못 만들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이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굉장히 심각한 그 국정원 직원의 그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 재판정에서의 진술이니까 이거는 정말 위증죄 각오하고 한 것이라서 저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그 합동신문조로 활동을 할 때 그 북한에서 2명의 어부가 귀순을 했는데 이 사람을 며칠 동안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강제 북송을 시켰잖아요. 네네네. 이 두 사람은 지금 죽었는지 아마 죽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기는 이 수사관으로서 이 사람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 네. 잡힐 의향서까지 받았다. 네네. 라고 문재인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네. 청와대에서 귀순자 없애라. 네네. 지워라. 네. 그리고 귀순했던 걸로 하지 말고 또 계속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였는데 네. 조사 종결시켜라. 네. 라고 청와대에서 명령이 내려와 가지고 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랐는데 네.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다. 이런 진술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사실을 이번에 감사원이 최종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당사자, 그러니까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들을 직접 조사한 국정원 담당자예요. 이 담당자가 단순히 그냥 말단 그런 팀원이 아니고 네.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고 네. 국정원장에 보고를 하는 그 정도의 그 레벨에 있는 국정원 직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했고 조사했을 때 귀순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잡힐 의향서도 썼고 그래서 네. 보고서에 귀순 요청했다라고 네, 네. 썼습니다.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과 NSC 회의가 끝나자마자 네. 귀순자를 빼라 어. 하고 지시를 냈고 보고서에다가 예, 기록에 남으니까요. 네, 네. 귀순자를 빼고 그 다음에 자기들 살려고 온 것이니까 뭐 대공 혐의점 없고 이 대공 혐의점 없다. 그러니까 원래 대공 혐의점이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서에 그래요. 썼어요. 예. 근데 서훈은 대공 혐의점이 없다라고 써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공 혐의점이 희박하다는 거 있을 수도 있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럼 그래. 조사를 계속 해야 된다는 추가 얘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체류에 돼야 되는데 서훈은 빨리 보내야 된다. 대공 혐의점이 아예 없는 걸로 하고 빨리 보내라. 기순도 요청 안 빨리 했으니까 조사 종결해라. 빨리 보내라. 빨리 보내는 방향으로 이것을 보고서를 바꿔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네. 이 증언한 이 국정원 직원은 네. 이렇게 주위에 이야기했다고 재판부에서도 밝혔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다. 들어본 적도 없다. 귀순의 진정성을 따지는 게 어딨냐. 귀순 의사를 밝히면 무조건 어쨌든 조사를 네네. 계속하면서 네네. 우리 남한에 체류시켜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국정원 직원 역사상 자기가 계속 일했는데 귀순의 진정성 운운하면서 그냥 돌려보내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일단 처음에 자기는 반대를 했대요. 네.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명령을 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동료들한테도 이건 진짜 충격적이고 정말 부끄럽다. 라고 그때 동료들한테 얘기했다는 증언이 재판정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 통상적으로 네. 이제 귀순 의사를 표시한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위장 귀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합동신문조에 의한 조사를 하는데 네. 제가 그때 합동신문 관련자들한테 들은 거로는 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2주에서 3주.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귀순 의사도 표현했는데 네. 그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귀순인지 혹시 거짓말은 안 하는지를 크로스 체킹을 하기 위해서 네. 이 사람이 예컨대 나 원산에서 살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원산에 살다 내려온 다른 탈북자들한테 이 사람이 살았던 동네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네. 네. 거쳐서 이 사람의 진술의 정확성 네. 네.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보통 2주 내지 3주인데 그렇죠. 이 경우에는 뭐 16명을 살해하고 왔다는 식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떠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더욱이나 그럼요.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조사 더 나가 수사를 해야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뭐 북송을 하든지 네. 뭐 아니면 귀순을 받아들이든지 네. 해야 되는데 이게 4일 만에 북송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흘 조사하고 나흘째 그러니까. 북송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결론 정해놓고 예. 이것들이 밀어붙여서 보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국제법상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예. 지금 협약에 유엔 인권과 관련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난민의 자격도 그렇고 또 최소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간에 이 사람을 돌려보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인신 구속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돌려보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약이 있어요. 그 규약을 우리가 위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뭐 지금 뭐 서훈이가 마치 그 주범처럼 돼 있는데 어떻게 서훈이 같은 자가 주범이 되겠어요? 예. 문재인이가 주범이지. 아, 그렇죠. 저는 감사원 중간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정말 놀라고 충격적이고 네. 부끄러웠습니다. 이 시간이 없을 텐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겁니다. 자, 서해 연평도 해전 이후에 서해는 늘 긴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든 아까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든 서해에서의 어떤 일이 벌어지든 비상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뭐 어부가 뭐 선을 넘던 뭘 하든 간에 그래갖고 크게 서치라이트도 비춰지고 네. 거기에 무인 이 감시 카메라도 많이 이 무인도에 많이 배치를 하는데 그 전날 이미 비상이 걸려 있어요. 왜? 우리 공무원이 뭐 저기 뭐 저쪽으로 귀순했다 이런 전혀 안 밝혀진 그 첫 번째 날 네. 우리 육해공이 전부 다 지금 거기서 저 해경부터 해갖고 전부 띄운데 헬리콥터도 그거는 저기 서해 공무원 저 월북몰이. 월북 공무원. 예, 월북. 아니 그 헷갈렸네. 사건도 심각해. 예. 문재인이가 저지른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니라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헷갈릴만 예, 해요. 헷갈렸네요. 그런데 그렇죠. 서훈 얘기하다가 제가 분노를 한 거예요. 서훈 얘기. 아니 헷갈릴만 해. 예. 그날 예. 어쨌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비상에 걸린 날 예. 정시에 퇴근합니다. 정시 퇴근하고 예, 조기 퇴근하고. 예, 정시 퇴근, 조기 퇴근 때문에 제가 예. 그래서 우리 갑자기 흥분했네요. 그 귀순어부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이 두 사건은 정말 국가의 근본을 뒤흔든 사건이고 이거는 문재인이의 최종 결정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서 이건 문재인에 대한 수사로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열이 나셨어요. 오버랩 때. 자, 문재인 얘기 근데 문재인 얘기 한마디 더 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게 왜 갑자기 그 지 똘마니들을 모아요? 양산에? 1월 초에 네. 이 전 행정관급 그러니까 청와대 5년 동안 있었을 때 전 행정관급들한테 전부 다 너 1월 초에 올 거야 안 올 거야라고 네,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네. 오란 얘기죠. 와서 신년 할애식을 마치 무슨 출정식처럼 하겠다라고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네. 양산서 세과실 하겠다. 뭐 네. 이런 거고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민주주의 4.0 있죠. 친문들 홍영표라든지 전해철이라든지 네, 네. 20명이 모여서 토론을 또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뭐 이재명을 향해서 뭐 다중인격 운운한 걸 보면 혹시나 이 자들이 제가 언제나 주장하듯이 부산 경남을 베이스로 해서 친문들이 결집하겠다. 해갖고 자기네들 그러니까 문재인이 나중에 좀 전에 그 서훈 그 관련돼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있을 때 22대 총선에서 나를 지켜줄 별동대 30명을 당선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참, 그 문재인이 저거 조용히 잊혀져 살아도 언젠가는 불러내서 심판대에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날 잡아 잡수하고 자꾸 뭐 머리 쳐들고 나오니까 네. 정말 가만둘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뿌락지머리로 살인을 했던 그 주모자나 가담자들도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다가 중간에 덜컹하고 브레이크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아이고 뭐 실무적인 실수였겠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대체? 이재명이란 자가 네. 잘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비열하고 야비합니다. 왜 야비하느냐. 자, 실수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공천심사위원회는 그냥 서류 딱 받아갖고 그러니까 너네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이 있어요. 7가지. 전과가 있어요. 전과 기록 내야 돼요. 무조건. 7가지 기준 속에. 그럼 전과 기록을 내면 그거 서류 해갖고 적격 부적격 끝. 뭐 소명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서류의 심사가 뭐 잘못 뭐 착각을 했다. 자기가 특보를 임명했잖아요. 자. 이 정의찬이라는 자가 수원 월드컵 무슨 그 경기장 사무총장이 됐어요. 그런데 관리재단 사무총장. 바로 이 사실 그러니까 이종권이라는 청년을 고문으로 해서 죽인 가담자로 5년형을 받은 게 드러나갖고 4개월 만에 그만둬요. 물러났어요. 쫓겨났어요. 자, 사무총장은 이 건 때문에 물러나는데 국회의원 자격은 있다?
네. 그다음에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네네. 그때 당시에 임명했는데 이게 언론에 엄청 크게 났었거든요. 네네. 당시에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를 모른다 자기는. 그리고 그냥 심사위가 뭐 실수를 했다. 이러니까 제가 이런 자다 비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공천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공천을 할지 말지는 그다음이고. 공관위가 떠서 할 거고 이게 공천 신청을 할 자격은 있는 거냐? 네네. 이거를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서 이거를 적격으로 판단했다니까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네. 사실은 모든 범죄자가 전부 다 민주당 공천 자격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전과 사범 지금 당대표인데. 그렇지. 이재명이도 하는데. 어. 그래서 아마 처음에 적격으로 그러게요. 했을 것 같아. 이재명보다 더한 사실 그런 어떤 전과가 있을까요? 아니 막말했어. 현역 의원 너 안 돼라고 못해요 민주당은. 그렇지. 이재명이는요 할 거. 기준이 딱 이재명인데. 그렇지. 그럼요. 끝.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이정훈 실장이 스스로 끝하고 끝을 내주셨습니다. 이슈 체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